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0일째를 넘어가면서 이것이 세계 유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맞는지 전 세계가 비웃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에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원전 300m 이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투기 55대를 파괴하는 실적을 내며 러시아제 전투기와 무기를 구매하려던 국가들은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이러는 가운데 한국에서 실시한 육군 기동화력 시범에서 25개국 장성급 인사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며 러시아제 무기 구매를 전면 취소하고 나선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이어 오는 11월에 카이가 7년 만에 국산 소형 무장헬기 개발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관심은 더욱 뜨겁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200일 만에 대반격에 나서며 하르키우를 탈환하였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반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개월 동안 미국과의 치밀한 작전 논의가 뒷받침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애초 우크라이나는 남부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겠다는 자체 계획을 세웠지만 미국의 전쟁 모의 실험 프로그램 워게임 검증 결과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작전을 세우는 동안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격 움직임을 알고 있음에도 하르키우 지역에서 병력 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이어 리시찬 인근 마을까지 탈환하며 푸틴의 전쟁 목표 중 하나였던 루한스크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작지만 상징적인 승리라며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지난 2개월 반 동안 루한스키주 전역을 점령했었는데 전투 끝에 러시아 총참모부는 지난 7월 루한스크의 전략적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에서 전면 철수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최소 가격 350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의 최첨단 전차 T9 공엠을 두고 달아나는 등 세계 유의 군사력이 무색할 만큼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점령지 자포리자 외에 장거리 미사일로 원전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시사한 것으로 남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에서 불과 274m 거리도 안 되는 지점에 미사일 공격을 받아 폭발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다행히 원자로 피해는 없었지만 일촉즉발의 이번 공격은 최근 반격으로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이 언제든 원전을 공격해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협을 상기시킨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복합발전단지 인근 수력발전소 주변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력발전기 하나는 가동이 중단되고 주변 지역 일부에선 정전이 일어났을 정도라고 에네르고아톰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폭발 원인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지만 이번 공습 패턴은 민간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야 만다는 러시아군의 전형적인 패턴과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에 끊임없이 포격을 가하고 체르노빌 인근에 임시기지를 설치하는가 하면 자포리자 원전을 몇 달간 점거하면서 자칫 의도적으로든 혹은 우발적으로든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협을 꾸준히 시사해온 것입니다. 수세에도 불구하고 징집을 꺼리고 있는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 칠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에서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르 코프만 의장은 DPR 수장에게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며 통합 러시아당 내에서도 11월 4일에 맞춰 돈바스와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주민투표를 치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DPR과 LPR을 비롯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에서 러시아의 정기지방 투표 일정에 맞춰 러시아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최근까지도 돈바스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였고 점령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탈환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굴욕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수-5235 전투기가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을 맞고 격추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19일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항공우주사이버 컨퍼런스에서 미 유럽 아프리카 공군 사령관인 제임스 해커 장군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구형 방공무기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 지상군이 영토를 점령하고 지키는데 필요한 공중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러시아 전투기 55대를 격추하며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전쟁 초기에 신속하게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공군 전력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되었던 최첨단 전차 T9 공엠이 멈춰선 이유가 다름 아닌 지뢰를 밟아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러시아 무기의 품질과 위력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의 큰 손 중 하나인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대규모 주문 취소에 나서는 등 무기 분야에서 탈러시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개전 초부터 지금까지 시각적으로 확인된 러시아군 손실을 추적 기록하고 있는 오릭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19일 기준 6,202대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중 탱크는 1,155대, 장갑차 762대, 보병 전투 차량 1,280대, 자주포 206문, 다연 장로개포 109문, 전투기 56대, 헬리콥터 49대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힘든 숫자입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포병 화력의 중심에 있던 무스타에스 자주포는 튀르키예에서 만든 바이락타르 TV2 드론에 의해 완파되기 일쑤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싱크탱크인 유소프 이상연구소의 이안 스토리 박사는 보고서에서 오랜 기간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최대 고객이었던 베트남이 러시아를 통한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밝히며 1950년대 소련이 개발한 TO-15 전차 등을 주력 전차로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은 무기 현대화를 위해 러시아제 T-90M 계열 전차 1,000대 이상 도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또한 야크백 30 전투 훈련기 12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수호이 30 전투기 도입도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베트남은 러시아와 20에서 30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곧바로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입할 수는 없다면서도 베트남과 역사적 연관성이 있는 프랑스나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자국 무기 판매를 열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10년 사이 러시아의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은 71%나 감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 속에 베트남뿐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러시아 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필리핀은 러시아 밀17 헬기 16대에 대한 2억 2,77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파기한 사실을 확인했고 또 수호이 35 구매에 관심을 보이다가 지난해 11대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했던 인도네시아도 프랑스 라팔과 미국 F-15EX 전투기로 선회하였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대 러시아 무기 구매 국가인 인도까지도 지난 4월 러시아 군용 헬기 48대를 구매하려다가 돌연 구매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 사전 행사로 육군의 기동화력 훈련 시범이 있었는데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해외 25개국 장성급 인사를 비롯해 국방관료, 방위산업 관계자, 주한대사, 국방무관 등 1,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범에는 우리 군의 주력 전차인 K2 흑표전차가 등장해 그 위력을 뽐냈고 K239 천무다연장 로켓포와 땅에선 비호 자주대공포, 하늘에선 아파치 공격 헬기가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등 총 21종 114대 육군, 주요 전력과 병력 600여 명이 투입되어 역대급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선보이며 특히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를 적용한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 시범에서 장성급 인사 25명은 한국 육군의 완벽한 기동에 입을 다물지 못하며 감탄을 토하고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한국 방산산업에 더욱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카이는 오는 11월 7년 만에 국산 소형 무장 헬기 개발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한국은 세계 7번째 공격 헬기 보유국이 됩니다. 하지만 카이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LAH 개발 성공과 동시에 소형 무장 헬기를 개조한 특수작전용 신속 대응 헬기 등 3가지 형태의 다목적 소형 헬기 개발에 나설 계획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목적 소형 헬기는 지휘 통제 등 항공 지원 작전 수행을 위한 다목적 항공기 필요성에 따라 개발되며 소형 무장 헬기는 후방석 탑승 인원 제한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작전 수행과 특수 전작전 수행 등 다양한 작전 운용 개념에 적용할 수 있도록 3가지 옵션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먼저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과 같은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는 등 무장이 강화되고 20mm 터렛건을 제거하는 대신 왼쪽에 12.7mm 또는 7.62mm 게틀링건을 장착하고 오른쪽에는 AGM 계열 공대지 미사일 등 유도 로켓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구체적인 운용 개념에 따라 순수한 다목적 헬기, 특수작전 신속대응기, 유무인 합동작전 개념을 포함한 정찰기를 운용하는 방안 등 3가지 옵션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의 품질과 신뢰가 칠러 성향을 보이는 국가에게도 외면당하며 한국의 방산이 그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방위산업 전시회는 21일부터 닷새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며 한국 방산의 우수성과 막강한 화력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방산의 앞길에 더욱 청신호가 켜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